여러분, 혹시 동창회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옛날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서울여고 78학번 동창회. 30년 만에 모인 그 자리에서 한 여성이 과거의 가해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너 아직도 그 동네 살아? 전세? 어떤 공무원이야? 구청 말단지? 학창 시절부터 가난을 조롱하며 괴롭혔던 조혜진.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 남편이 곧 올 거야. 검사장 될 사람이야. 너희들이 평생 상대 못할 사람이지. 조혜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검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아내를 지나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성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한소영 부장판사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조혜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다른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검사가 그녀를 부장판사님이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조혜진은 이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복수는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당당한 복수, 아니 정확히는 복수를 뛰어넘은 진정한 승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집무실에서 오늘도 판결문을 검토하던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놓은 우편물 중 하나였죠. 평범한 초대장처럼 보였지만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서울여자고등학교 78학번 동창회.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버지의 술 냄새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도서관으로 숨어 들어가곤 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반듯한 글씨로 적힌 참석자 명단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보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조혜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18살 소영이가 제 안에서 웅크리며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혜진은 학창시절 저를 가장 괴롭혔던 아이였어요. 아니, 괴롭혔다는 표현도 부족하죠. 저를 철저히 짓밟았던 아이였습니다. 너 집 어디야? 아, 달동네구나. 우리 집 메이드가 사는 곳이랑 비슷하네. 야, 한소영. 너희 집 전기 끊겼다면서? 촛불 켜고 공부해? 그때마다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곤 했죠.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지, 왜 저만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분노와 상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밤늦도록 공부하며 다짐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언젠가는 당당해질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니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참석할지 말지 고민이 되더군요. 이제 저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 단칸방에서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조혜진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움츠러들게 되는 걸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초대장을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싶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와 마주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초대장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되짚어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누워 계시던 그 좁은 방, 술에 취해 돌아와 화풀이하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교복도 언니가 물려준 것이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곤 했죠. 그런 저를 조혜진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의 가난이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친구들 앞에서 공공연히 조롱했어요. 한소영, 너 어제 알바했다며? 뭐 했는데? 아, 전단지 돌렸구나. 우리 아파트에서 봤어. 엄마가 불쌍하다고 하시던데.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견뎌냈어요. 언젠가는 보란 듯이 성공해서 당당해지고 싶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절친한 친구 정유림이었습니다. 소영아, 뭐해? 목소리가 왜 그래? 유림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친했던 몇 안 되는 친구였어요. 가난한 저를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던 아이였죠. 유림아,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 정말? 갈 거야? 모르겠어. 조혜진도 온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유림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애 말이야?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해?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것,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는 것을 말이죠. 소영아,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부장판사까지 된 게 어디야.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유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이제는 부장판사 자리에까지 올랐죠. 그런데도 왜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걸까요? 유림아, 나 가보려고. 정말 잘 생각한 것 같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유림은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가서 보여줘.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서봤어요. 48살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복을 입었을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상처받은 소녀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다고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6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 섰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로비를 보니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저도 이제 이런 곳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왔는데 일부러 화려하지 않게 차려입었습니다. 판사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수하게 한소영이라는 개인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었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대체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들 중년이 되어 살이 찌고 주름이 생겼지만 표정과 분위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구석자리로 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한소영 맞지? 와, 정말 오셨네. 학창시절 반장이었던 김미경이었습니다. 반갑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미경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어? 예상했던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혼자 살고 있어. 직장은 공무원이야. 굳이 판사라고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안정적이네라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연회장 한가운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니 조혜진이 있었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몇 명의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우리 재혁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말이야. 검사장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 아, 맞다. 우리 딸 미국 유학 보냈다고 했나? 하버드에서 연락 왔어. 여전히 자랑하기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조혜진은 그런 반응을 즐기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제게 닿았어요. 조혜진의 얼굴에 순간 놀라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시익 웃으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소영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네. 목소리부터 예전과 똑같았어요.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지만 눈빛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정하고 있었죠. 혜진아, 잘 지냈어? 당연히 잘 지냈지. 그런데 너는 어디 살아? 아직도 그 동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조혜진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응, 아직 그 근처에 살아. 아, 그래. 집은 아직도 전세? 조혜진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저의 경제적 상황을 파헤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그런 것보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제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조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 맞다. 너 직업이 뭐라고 했지? 공무원? 응. 어떤 공무원? 구청? 아니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혜진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조혜진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냐고? 급수가 어떻게 돼? 아, 혹시 말단 사무직? 조혜진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오히려 흥미로워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8살 소영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의 한소영 목소리였어요. 혜진아. 제가 조용히 입을 열자 연회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맞아, 나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지. 단칸방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아프셨어. 그래서 알바도 했고 전단지도 돌렸어. 조혜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었을까? 내가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게 죄였을까?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차분히 흘러나왔어요. 너는 운이 좋았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 그런데 그게 내 능력이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였어?
조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숨을 죽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도 지금도 부끄러운 게 없어. 가난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놀리는 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진실만 있었죠. 그것이 더욱 강력했습니다. 한소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조혜진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전처럼 저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어요. 나 별거 안 하고 있어.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너도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난했다는 건 말이야. 순간 조혜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거나 울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당당해진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혜진아, 너는 지금도 똑같구나. 그 말에 조혜진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가 똑같다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잖아. 나를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정말 너를 높여주었어? 30년이 지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조혜진은 입술을 달달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마음은 고요했어요. 복수하려는 마음도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도 없었죠. 그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조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기세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한소영. 너 진짜 웃기다. 공무원 하나 되었다고 이렇게 당당해졌네? 그래, 인정할게. 너 말 잘한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당황감이 숨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를 한번 쏘아보는 것만으로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아직도 모르겠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혜진이 다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요. 너 혹시 우리 남편 알아? 윤재혁 검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는데 곧 검사장 될 사람이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른 동창들이 오하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조혜진을 바라봤죠. 재혁이가 말하는데 요즘 판사들도 검사들 눈치 많이 본다더라고. 특히 승진 때는 더욱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혜진의 목소리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권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아, 맞다. 재혁이가 곧 올 거야. 오늘 늦게 끝나는 회의가 있어서 늦는다고 하더라고. 너희들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다른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만나본 적 없는데 진짜 온다고? 하면서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조혜진은 그런 분위기에 만족하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리 재혁이 정말 바쁜 사람이거든. 그런데 동창회라니까 시간 내주겠다고 하더라고. 평생 못 볼 사람 보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어디 계속 까불어 봐라는 눈빛이었죠. 한소영아, 너도 검사 처음 보는 거지? 긴장하지 마. 우리 재혁이 좋은 사람이야. 물론 일할 때는 무섭지만. 조혜진의 말투에는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검사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저를 다시 눌러보려는 것이었죠. 그러고 보니 너 어느 구청에서 일한다고 했지? 혹시 우리 재혁이랑 업무적으로 엮일 일도 있을 텐데. 세상 참 좁잖아. 주변 동창들도 조혜진의 기세에 눌린 듯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역시 혜진이가 제일 잘 나갔네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저를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혜진이 어떤 카드를 꺼내든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혜진아, 남편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럼 너희들이 평생 상대 못할 사람이야. 아, 그런데 재혁이가 언제 온다고 했더라? 8시쯤이었나? 조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7시 반이었죠.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거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니까 기대해도 좋아. 연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조혜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검사 남편을 둔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어요. 그런 조혜진을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예전 그대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혜진이 벌떡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죠. 여기야, 재혁아. 윤재혁 검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편이었어요. 연회장을 둘러보며 걸어오는데 갑자기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를 본 순간이었어요. 윤재혁 검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조혜진을 지나쳐 곧장 제게로 향했어요. 재혁아, 왜 그래? 조혜진이 당황하며 남편을 불렀지만 윤재혁 검사는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더니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죠. 한소영 부장판사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안녕하세요, 윤 검사님. 저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윤재혁 검사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말했어요. 부장판사님께서 이런 자리에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하지만 윤재혁 검사는 쉽게 편해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고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으니까요. 업무상으로도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죠. 조혜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재혁아? 부장판사가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여보, 이분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한소영 부장판사님이세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시죠. 윤재혁 검사의 설명에 연회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부장판사?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조혜진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영이가 판사라고? 네, 그것도 부장판사세요. 법조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윤재혁 검사가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조혜진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제야 조혜진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판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이니까요.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부장판사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조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알고 있었다고? 뭘? 내가 말한 것들. 조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윤재혁 검사가 아내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신뢰를 범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조혜진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었죠.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고 조혜진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까요. 윤재혁 검사가 상황을 파악한 후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는 것이 보였어요. 조혜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려 하고 있었죠. 조혜진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소영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판사인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조혜진에게서 사과를 듣게 된 것이죠. 30년을 기다렸던 그 말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판사가 아니었어도 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조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내 직업이 뭐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야. 가난했던 나를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건 잘못된 거였어.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조혜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꼈을 거예요. 너는 내가 판사라서 미안해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미안해하는 거야? 조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을 겁니다. 혜진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정말이야. 오히려 고마워. 조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의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거든. 굴복하지 않고 견뎌낼 힘을 준 것도 그 아픔이었어.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복수심이나 분노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것과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건 별개야.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건 언제나 잘못된 거니까. 다른 동창들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아마 각자 마음속에 비슷한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혜진아, 진짜 사과는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조혜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자신에게도 사과해야 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는지 말이야. 그 말에 조혜진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제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죠.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도 미안해해야 해.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야. 저는 조혜진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윤재혁 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판사님, 아내가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나 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윤 검사님.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혜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조혜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도 오늘도. 나 정말 잘못했어. 그제야 진짜 사과를 듣게 된 것 같았어요. 조혜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서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고 들을 말도 다 들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동창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가는 거야? 우리 좀 더 이야기하자. 미경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 윤재혁 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장판사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요, 윤 검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조혜진과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죠.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연회장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동창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백미러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48살의 한소영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눈빛이 더 평온해 보였달까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풍경을 보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한 만족감이 올라왔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와 화해한 기분이었달까요? 신호대기 중에 문득 18살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단칸방 책상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공부하던 그 아이 말이에요. 그때는 언젠가 성공해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복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더군요.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짓밟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존중하고 품격을 지키는 것.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늘 조혜진 앞에서 화를 내지도 복수하려 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강함이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조혜진의 마지막 사과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림이었죠. 소영아, 어떻게 됐어? 잘 갔다 왔어? 응, 잘 갔다 왔어. 그래서 조혜진은 어땠어? 여전하더라. 그런데 나는 달라졌어. 유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있던 18살 소영이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입가에 고요하고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의 이름은 자존이었어요. 오랫동안 찾고 있던 진정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제 안에 서리꽃이 피어났다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